자, 스토커 배우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더 방송을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방송을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자,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장이 시작되는데 시장이 조금 불안 요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5,320포인트를 넘었다가 결국은 5,220선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지수가 땡기지 못하고 상단에서 계속 밀리는 현상.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는 매도와 매수, 종합지수도 차익 매물이 들고 있고 반도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차익 매물이 날고 있다. 그래서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높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런 흐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다음 시장은 반드시 2차전지 ESS 테마의 큰 테마장이 온다. 그 흐름을 좀 저희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가 아무리 좋아도 쉬어야 멀리 가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5,321까지 갔다가 5,210선까지 갔다가 결국은 5,224로 3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했잖아요. 결국 지난 금요일날 시장의 진폭이 이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거의 100포인트, 130포인트 정도의 진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폭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량에 따라서 단기 고점을 딱 찍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에 15포인트 마감해서 1149로 마감했거든요. 코스닥도 이제 고점은 1180선까지 갔었고 저점은 1146이 갔는데 결국 1149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코스닥도 이제 강하게 뻗지 못하고 살짝 이격조정 흐름이 보인다는 점. 또 하나는 지금 코스피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수급인데 외국인은 지금 지난 금요일도 2조 1천억, 목요일도 1조 7천억 이상 매도했고 기관도 금요일에 6,400억, 4,500억, 1조 5천억, 1조 7천억 계속 지금 코스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외국인의 특징을 보게 되면 현물과 선물을 같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현물을 매도하지만 선물은 소폭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거의 뭐 보합설에 있는데 기관은 1조 3천억, 2조, 2조 3천억, 1조 6천억, 2조 6천억 거의 한 1월 한 주 동안에 기관이 매수한 코스닥 지수가 거의 한 11조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난 이유가 뭐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부분도 있긴 한데 코스닥이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많아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숏 커버링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튼 시장은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지수부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이제 여러분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죠. 코스피 지수가 전날은, 목요일 날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한번 당겼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윗꼬리에서 크게 한번 밀었죠. 거래량은 대량 동반이 됐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당겼던 힘, 위에서 아래 내렸던 힘,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날도 외국인이 매도했고, 이날도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관도 매도했습니다. 이 물량을 받은 최대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이제 개미들이 많이 이 수급을 많이 받았어요.
개미들이 많이 수급을 받았다는 거죠. 보시면 개인들이 지금 30일, 29일, 28일, 27일, 26일, 지금 1월 26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물량을 거의 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는 이렇게 출렁했던 물량을 또 개인이 받고 위에서 떨구는 물량을 또 개인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상단의 단기 꼭지점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기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3년차 2028년도까지 국장은 매우 화랑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속도가 너무 이렇게 속도가 보시게 되면 한 달 만에 1000포인트가량이 좀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되면 반드시 이격 조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수급이 중요한데 결국 이제 향후의 시장, 2월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구조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이 코스피 지수가 조정 폭이 결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이 수급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수급이 유입되지 않으면 시장은 이격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코스피 시장 지수는 7,000포인트까지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영업이익 개선이라든지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올 하반기로 넘어가는 2차 전지의 사이클의 또 개선 등등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황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격 조정 이후에 반등폭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흐름을 잠깐 짚어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원 정도 초에 마감이 됐죠. 잠깐 짧게만 짚고 갈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500원에 마감됐죠.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지금 역대 이제 최고가죠. 역대 최고가가 얼마였냐? 삼성전자 역최고가가 거의 한 10만 전자 이쪽 저쪽이 역대 최고가입니다. 근데 그 최고가를 돌파를 해서 지금 이제 16만 6천 원까지 찍고 16만 500원에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 속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한 영업이익이 110조에서 120조 이 사이에 낸다는 것은 다 알려진 공식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치면 기대치보다 조금 미흡한다고 치면 그때는 주가는 출렁출렁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맞다. 지금은 굉장히 미리 6개월 이상의 선행지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지금의 가격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게 그동안 연중 최고점이 25만 원인데 25만 원에 거의 4배가량 올라가 있는 과정에서는 올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역시 그 기대치가 가불되어서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기별로 체크하면서 가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모든 흐름이 그래요. 엔비디아가 단박에 300달러까지 가버릴 것 같았지만 작년 11월 달에 212달러 찍고 그 다음에 180달러가 무너졌고 지금은 180달러 선에서 턱걸이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이 뭐겠습니까? 한 방에 300달러 가볼 줄 알았는데 못 갔다는 거죠. 그것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엔비디아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과연 AI 실적이 계속될 수 있을까? 회의론이 나오면서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나스닥도 흔들리고 엔비디아도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 왔잖아요. 투자자들은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속도의 조정은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있죠. 다우 나스닥이 거치고 있고 미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우 나스닥이 상당 정체 현상이 나오고 있고 달러가 그 높았던 달러가 약세로 가고 이제 원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달러가 지금 얼마가 가고 있냐면 원달러가 1,500원 가까이 갈 것 같더니 지금 1,42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잖아요. 그 흐름을 봤을 때 달러의 약세가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도 체크해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월 의장을 교체하겠다고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준 의장을 통해서 금리를 올해 2번 정도 인하시켜가지고 정시를 떠받치고 싶어 하는데 올해 12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런데 정치가 연준 의장을 이제 경제 정책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된다. 자, 이제 국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결국 부동산 유동성 자금은 국장으로도 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7,000포인트 전후까지 국장의 흐름이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하나는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사이에 한국에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계속 이제 유입되고 있는 흐름도 긍정적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3조가 됐고 주식적 수익증권이 이제 그 220조까지 왔어요. 219조 3천억. 하루에 4조 7천억이 들어오고 3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은 잠시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는데 고객 예탁금이 계속 떠받치게 되면 지수는 이격 조정이 급하게 떨어진 것보다는 상단에서 약하게 좀 이렇게 좀 4%, 5% 전후에서 횡보한 이후에 이격 조정 거친 이후에 고객 예탁금 수준과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지수는 다시 또 강세 흐름으로 전환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도체 다음 테마가 2차 전지의 그 중에 ESS. 이것을 주시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우 중요한 ESS가 왜 중요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간에 이제 2차 전지, 한국의 전기차 지금 죽사발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죠. 맞아요. 중국이 그 지금 ALFP 저가형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거의 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나면 이른바 CATL이 세계 시장의 한 38%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LG가 3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SK온이 14 정도 그다음에 삼성 SDI가 7.6%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전기차 부분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좋죠, 상황이. 그리고 전기차는 앞으로도 올해 하반기까지 안 좋아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전기차가 이제 흑자 구조로 나는 구조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ESS는 달라요. 왜 다른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온 자료인데 작년에 ESS가 550기가와트가 성장을 했어요. 그죠? 근데 중국이 352기가와트, 유럽이 39기가와트, 북미가 88기가와트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550기가와트인데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ESS 시장 64%를 차지해버려요. 그죠? 근데 중국 시장이 전기차도 중국 시장이 큰데 이 ESS 분야도 중국이 빨리 앞서가서 이걸 지금 중국이
전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ESS를 지금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100% 내에서 세계 시장에서 갖고 있는 유동성은 36밖에 안 돼요. 그 36포인트가 뭐냐? 이게 바로 198. 작년에 550기가와트의 ESS가 성장이 됐어요. 79%.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였어요. 중국 포함해서. 그런데 중국 걸 딱 빼고 나면 198기가와트가 성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이 북미가 이 88기가와트 12% 성장했죠. 24년도에 88기가와트 성장했죠. 유럽이 39기가와트 성장했고 기타 지역 아시아죠. 동남아,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그래서 이 72기가와트. 그러니까 중국 다음에는 미국 다음에는 이제 기타 지역 다음에는 이제 유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ESS의 한국 점유율을 보게 되면 12%. 88% 정도가 중국이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 점유율, 중국 제외하고. 그런데 이 북미 있잖아요, 북미. 이 북미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한 90%, 85에서 90%를 중국이 다 가졌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이 이제 올해부터는 50% 미만으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구조. 그러면 작년에 88기가와트가 성장했는데 26년도에는 650기가와트 이상이 성장할 것으로 봐요. 24년도에 307기가와트, 25년도에 550기가와트, 26년도에 650기가와트 이상의 성장을 보일 거예요. 역시 아마 중국이 가장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북미예요, 북미. 그러면 이제 북미. 이게 데이터가 자꾸 바뀌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11월 달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북미가 60기가와트로 성장할 걸로 예상했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 88기가와트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26년도에 전기차는 이제 그 IRA 보조금을 이제 작년 9월 달에 폐쇄시켜 버렸기 때문에 전기차의 소모량은 119로 줄지만 ESS는 100으로 늘 거다. 60에서 100으로 늘 거다 했는데 작년에 88기가와트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더 늘어서 125기가와트 이상 늘 거다. 그래서 전기차보다 ESS가 더 미국에서 배터리 소모량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27년도에는 역시 전기차는 139 이상,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27년도에도 아마 149기가와트 이상 북미가 성장할 거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88%에서 중국이 90%를 먹었어요. 중국이 90%를 먹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한국의 업체들은 12%를 못 먹었잖아요. 그럼 12% 보게 되면 여기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SDI, 삼성 SDI가 작년에 12기가와트를 공급을 했어요. 12기가와트. LG 엔솔이 10기가와트 공급했어요. ESS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통계 나온 거. LG가 10기가와트, 삼성이 12기가와트. 세계적으로 유럽, 한국, 미국 다 포함해서 12기가와트. 그런데 내년에 125기가와트가 그 북미에서 시장이 열리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고기술력이 있는 이 산업에서 중국을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를 받은 사람들은 보조금을 아예 안 줘버려. 그리고 관세가 거의 42.5% 이상으로 확 올려버렸어요. 10%대에 있는 관세가 거의 4배 이상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ESS는 수입 업체들이 중국의 소재 걸 갖다가 수입을 해다 썼는데 그걸 수입하게 되면 단가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여전히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올해는 50% 미만이 중국이 갖고 27년도에는 중국이 거의 20% 미만으로 확 줄고 28년도에는 거의 5% 미만으로 줄 거다. 그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올해 125기가와트 내에서 한국의 LG와 삼성과 SK가 나눠먹는데 그 중에서 SK는 빼고 LG와 삼성이 7대3으로 나눈다고 치면 7대3으로 나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25에서 중국이 60기가와트를 먹었어요. 그러면 65기가와트인데 삼성이 40기가와트, 그 다음에 LG가 한 30기가와트, 그 다음에 SK가 5기가와트 정도 먹은다고 치면 그 소모량이 얼마나 큽니까? 30기가와트, 40기가와트 하니까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작년도에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로만 공급된 양이 27기가와트예요. 27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전기차로만 1년 내내 공급한 게 24년도가 28.5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 LG는 몇 기가와트냐? LG가 작년에 세계 시장에 거의 한 32%의 배터리를 공급을 했는데 그게 86.9기가와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6.9.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북미 ESS만 삼성과 LG가 이 65기가와트를 나눠 가질 수가 있다고 하면, 만약 삼성이 여기서 30기가와트를 딱 물량을 받는다고 치면 테마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유럽의 전기차를 빼버리더라도, 유럽은 지금처럼 간다고 하더라도 이 ESS로만 해서 엄청난 테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이 작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커졌죠. 올해도 슈퍼사이클이고 올해가 피크인데 내년까지 슈퍼사이클에 영향권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근데 그것은 전망치잖아요. 한번 이제 와서 중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2차 전지는 슈퍼사이클 예상치가 28년도예요. 내년도가 슈퍼사이클 초기예요, 초기. 그런데 26년도가 125기가와트 정도로 북미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 왜 북미가 ESS가 급증하냐? 우리나라도 지금 ESS가 지금 1차 조달, 2차 조달해서 16번까지 앞으로 조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한 20기가와트 정도를 앞으로 조달을 할 계획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인구가 3억이고, 산업적으로. GDP 규모로 보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30배가 커요. 30배가. 그러면 미국이 지금 AI라든지 그 막대한 AI와 반도체 소모 때문에 전력 부족 때문에 난리고요. 지금 한국의 현대일렉과 LS일렉과 그다음에 산일전기, 지금 그 가정용 변압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 1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중남미, 북미 이쪽에 전력 그다음에 변압기 구매가 폭증해가지고 지금 그 실적들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정용으로 시작했지만 기업용으로, 그다음에 정부용으로, 지자체용으로 ESS가 계속 단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테마는, 큰 시장은 2차 전지에서 ESS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캐파를 보게 되면 삼성이 이제 올해 30기가와트고 LG가 북미에서 47기가와트인데 토탈은 59기가와트, 삼성이 42기가와트의 이 ESS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럼 이제 왜 이게 그러냐?
중국이 ESS LFP 기반의 ESS를 88%를 다 세계 시장을 다 석권했어요. 그럼 이 중국의 석권의 비결 뭐냐? 여기도 바로 LFP가 적용이 됐어요. 이게 ESS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LFP 배터리인데 그 중에서도 이 각형 배터리가 가장 선호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이 각형 배터리를 가지고 중국이 북미와 유럽과 전체를 다 이제 점유를 거의 90%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이제 유럽도 진출했지만 북미가 이제 기회가 왔고, 제가 전기차는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왔고, 유럽 쪽에서도 경쟁이 되는데, 이제 왜 그러느냐? 삼성도 LFP 지금 오다를 받고 있죠. LFP. 그리고 LG도 LFP고, SK온도 LFP 배터리로 다 올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각형 배터리의 선두주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예요. 삼성 SDI. LG와 삼성은 각형을 안 만들고 못 만들었는데, 각형이 ESS는 대세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각형을 우리도 만들어 하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는데 그 배터리가 각형의 형태에다가 담아버리는 그런 식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미에서 ESS 시장 캐파를 가장 선두주적으로 히트를 칠 업체가 삼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었고, 그러면 삼성 SDI가 ESS 테마를 주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방금. 이제 각형 배터리의 선두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LG와 SK온도 이제 바삐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따라오려고 한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왔죠. 삼성 SDI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약은 했어. 얼마인지도 말고 계약 상대방이 어디인지도 묻지 마. 그런데 보안이야. 그런데 계약은 했어. 미국의 삼성 SDI 법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비밀 유지. 그래서 2030년도 1월까지 비공개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테슬라가 거의 확실하다. 그 다음에 LFP 배터리 공급했다. ESS에. 이 영업 비밀이다. 왜 그러느냐?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의 비밀과 관련이 있어요. 테슬라가 ESS 삼성 것을 몇 기가를 도모했냐가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성장 모멘텀의 중요한 비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가격도 비공개, 그 다음에 성능도 비공개, 모든 걸 비공개해줘. 기간도 비공개해줘. 그러면 26, 27, 28, 29, 만 4년간이에요. 이걸 추정권 때 4조 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1년에 1조씩. 그리고 내용은 LFP. 빠르면 올해 12월 달에 공급하고 매년 12월 달에 공급해. 늦어도 내년 2월 달부터 공급을 해. 그러면 삼성은 매년 1조씩 다 들어오죠. 1조씩. 그러면 이게 이 파급 효과가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이제 그 전기차 사업자이기도 하고 ESS 사업자이기도 한데 다른 북미의 ESS 사업자에서 삼성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장 기술력을 까다롭게 보는 테슬라가 삼성을 잡았다고 한 것들은 그냥 삼성의 흐름을 가치가 높여준 거예요. 그건 후속 수주 기대감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설 전에 앞두고 있는 정부의 2차 ESS 수주 결과가 앞두고 있죠. 이 흐름에서 1차도 거의 8대2로 삼성이 앞섰는데 2차도 저는 한 6대4 이상으로 삼성이 앞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형 배터리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성, 화재 안전성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훨씬 더 아직은 한 수 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이후에 후속 테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현대와 기아의 후속 신차가 나온다고 여러 번 했죠. 하나는 GV90이 있고 GV2가 있어요. 설명드렸죠. 이게 GV90이고 EV2인데 이 GV90은
삼성의 각형 배터리가 가고 EV2는 기아가 만든 가장 적은 미니멀 전기차가 하는데 역시 삼성의 각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건 현대가 만든 차에서 가장 비싼 차예요. 폭스바겐, 벤츠, BMW가 건주는 최고급 사양입니다. 그게 삼성의 가장 비싼 고급형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될 거예요. 이 차가 잘 팔리게 되면 삼성 SDI 주가의 탄력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삼성 SDI가 17만 원 갈 때도 LG 엔솔이 34만 원, 5만 원 갈 때도 더블 나지만 결국은 삼성 SDI 주가가 LG보다 또 높게 갈 거다. 멀지 않는다. 1년 남짓되면 바꿔진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LG 주주일 수도 있죠. 제가 LG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흐름이 그렇고 제가 분석한 툴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이제 이 두 가지 이슈가 나올 때 크게 한번 요동을 칠 거다. 그래서 이제 2월 2일 날 월요일 날 삼성이 24년도에 이제 컨퍼런스 실적 발표를 하죠. 거기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상당 부분 삼성 SDI의 사업 방향, 로봇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북미의 LFP ESS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테슬라 지금 수주한 거, 비공개됐던 거, 그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하이브리드 배터리. 작년 1분기 때 1년 전에 하이브리드 배터리 27년도에 양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주업체를 공시하지 않았어. 지금 전기차의 양산이 휘발유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세계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전기차잖아요.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혹자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너무 싸. 전기차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배터리도 있는데 고출력 배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고출력 배터리 이런 고출력 배터리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런 고출력 배터리가 하이브리드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가격은 마진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25만 원대에서 30만 원 왔다 갔다 하더니 50만 원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현대차가 영업이익 11조 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의 로봇 회사가 앞으로 현대차의 산업 현장에서 이제 조립을 할 거다라는 그 로봇의 성능이 공개되면서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변신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삼성그룹이 휴머노이드 사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삼성그룹이. 그 휴머노이드 산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삼성그룹의 사업장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을 서두르겠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0만 원도 높은데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4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적자예요, 적자. 가버렸잖아요. 최근에 삼성 SDI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2차적인 영역.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원료를 누가 만들 거냐? 삼성 SDI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로봇은 뭐냐? 전고체 이슈를 갖고 있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2차 전지 ESS 테마를 한 장에 한번 올 거다. 왜냐하면 제가 북미 설명했죠. 북미 시장이 예상보다 크고 전기차보다 더 큰 오다를 받아낼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번에 내가 설명드렸죠. 1월 21일 날 리포트에서 이제 26년도 삼성 SDI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ESS 사업이 순항이고 상반기에는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다. 하반기에는 실적으로 말 거다. 각형의 컴퓨터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이 10조 내에 갖고 있는데
이게 3.5조만 팔아도 차입금이 크게 줄어서 삼성 SDI의 이익 구조가 굉장히 커진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날 리포트가 있었고 1월 21일 날 리포트가 있는데 11월 30일 날 리포트에서 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 예상했죠. 그리고 2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정도 예상했고 순이익이 2조 4천억을 예상했어요. 근데 1월 21일자 지난주에 난 자료에 의하면 26년도에는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순이익은 한 1,300억 난다. 그리고 27년도가 이 슈퍼사이클 초기로 보는데 27년도에가 영업이익이 16조 한 1조 7천억 정도 나는데 순이익은 3조 8천억 날 거다. 그래서 28년도가 슈퍼사이클 초기예요. 내년도가. 더 좋은 것은 28년도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28년도에는 삼성이 중저가 LFP 배터리 전기차를 양산을 해요. 그러면 양산을 하려고 치면 27년도에 확정을 줘야 돼요. 그래서 틀림없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28년도 양산하는 이 LFP 배터리 공급 오다가 뜰 거예요. 이게 벤츠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재용과 벤츠 회장이 작년 연말에 만났잖아요. 이런 기업 총수들의 밥 한 끼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이재용과 머스크 회장이 반도체 동맹 만나서 거의 한 30조 정도의 반도체 오다를 때렸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삼성의 ESS 비공개지만 4조 원 정도 추정되는 거 ESS 받았죠. 그런데 테슬라가 삼성의 이 사력파의 배터리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재용과 머스크의 어떤 우호적 관계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벤츠 회장과 이재용이 한 번씩 이 바쁜 사람들이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잘해봅시다는 반드시 공개하지 않는 계약이 있고 그 뒤에 어느 순간 공개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7년도에는 전고체가 이제 하반기에는 뭐 초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미드니켓 중저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 3원 개 배터리인데 삼성이 자체 기술로 해서 이 저가형 LFP 배터리를 만들지만 미드니켓 중저가 배터리도 우리가 만들 거야. 그래서 중국과의 완전한 경쟁 모델로 가서 글로벌 탑이 다시 한번 될 거야 라고 이 선언을 했단 말이죠. 최주선 사장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다음에는 한번 이것저것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26년, 27년, 28년도의 사이클이 다 있는데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28년도가 피크고 27년도가 초기고 그렇게 될 거다. 그 28년도에는 로봇 배터리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두는 수확들이 있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28년도에는 거의 뭐 영업이익 단위가 4조에서 5조 사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엔솔 짧게 하겠습니다.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은 관계회사죠.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주회사죠. 대주주예요. LG 엔솔의 8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LG 화학이. 그 지분을 얼마 전에 팔았잖아요. 몇 조 받고. 그런데 LG 화학의 실적이 조금 후달려. 3분기까지는 그 영업이익이 토탈해서 올해가 작년에가 한 1조 한 6천억 가까이 됐는데 순이익은 얼마였냐? 순이익은 한 5,900억 정도 됐어요.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인데 순이익은 한 5천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를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했는데 매출액은 한 6조 했는데 영업이익은 4,100억 적자 났어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나왔는데 적자 났다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거의 1조 5천억이 적자 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LG화학이 부실 자본을 떨었다. 부실 자본을 작년 기준으로 딱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6년도까지 안고 가기 싫으니까 딱 퉁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26년도는 새롭게 가겠다는 거죠. 결국 이제 LG가 이렇게 부실 자본을 한 번에 그냥 다 떨어 넣어버렸는데, 결국 LG화학이 한때 거의 한 80만 원대 주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한 31만 원대까지 빠져버렸잖아요. 결국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을 추가 매각할 수도 있겠다. 안 판다고 했지만 적어도 한 3%, 4%만 팔아도 몇 조가 들어오니까 재무구조 개선과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분 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걸 잘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실적은 잘 업황이 좋아지니까 좋아질 수 있겠지만 또 물량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 포인트가 된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ES 시스테마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는 그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